이건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재난 대응의 모범을 자부하던 독일과 일본도 한 걸음 뒤처졌던 순간, 한국은 단 몇 번의 훈련과 디지털 안내만으로 시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완성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한 화살표 지시, 세대를 아우르는 협력, 훈련, VR 대피 체험까지 그 충격적인 비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안니카 슈나이더이고 독일 출신의 재난 심리학자입니다. 저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후텁지근한 공기에 휩싸였습니다. 지진이 나거나 강물이 불어날 때 사람들을 진정시키는 일을 평생 해왔지만 도쿄에 첫 발을 내디딘 그 순간만큼은 어떤 준비도 부족하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 안은 분주했습니다. 일본어와 영어로 된 밝은 표지판이 길을 안내했고 여행객들은 캐리어를 끌며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복도에는 따끈한 음식 냄새가 가득했는데 저는 컨베이어 벨트에서 작은 기내용 가방을 꺼내 들고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오늘부터 나의 새 임무가 시작된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저는 도쿄 유엔 사무소 회의실에 앉아 꿈에 그리던 제안을 들었습니다. 안니카 박사님, 일본의 재난 대응 방식을 연구할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상사의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베를린에 남겨둔 아들 루카스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출발 전 그를 꼭 껴안았더니 루카스가 엄마, 꼭 안전하게 다녀오세요라고 속삭였었습니다. 저는 그 말이 가슴속에 따뜻하게 남아 택시 승강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밖으로 나서자 도시는 살아 숨 쉬고 있었습니다. 하늘 높이 치솟은 건물들이 마치 콘크리트 거인처럼 서 있었고 햇빛에 유리창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관광하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택시 뒷좌석에 앉아 운전기사분의 고개를 끄덕임과 정중한 절 인사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도쿄의 병원은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을 어떻게 처리할까? 주민들에게는 어떤 경고가 전달될까? 학교에서도 우리나라처럼 대피 훈련을 할까? 저는 무릎 위에 올려둔 보고서 파일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차창 너머로는 인도마다 자판기가 병사처럼 줄지어 서 있었고 차가운 음료와 간식을 팔고 있었습니다. 선글라스를 낀 노인 한 분이 햇빛을 가리고 있었고 네온사인 아래서 회사원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워 보였지만 언제라도 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호텔은 공항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고층 빌딩과 벚나무가 우거진 작은 공원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짐을 내려놓자 창문 너머로 지붕과 좁은 골목길이 미로처럼 펼쳐졌습니다. 저는 노트북과 펜을 꺼내 지진 대피 훈련, 대피소 위치, 긴급 방송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를 들여다볼 준비를 했습니다. 정오 무렵, 저는 유엔 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시원하고 고요해서 바깥 도심의 소음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지진학, 응급의학, 대중소통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팀과 인사를 나누었고 빽빽한 일정표를 건네받았습니다. 회의, 현장 방문, 인터뷰로 가득 찬 일정표를 보며 가슴이 또 한 번 뛰었습니다. 하지만 작은 불안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전에 재난 대응을 다뤄봤잖아. 제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독일에서도 지진과 홍수를 겪었어. 이 정도는 알고 있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일본의 시스템이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흔들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호텔 방 창가에 서서 도쿄의 반짝이는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마치 반짝이는 반딧불이 같았고 기대와 긴장이 뒤섞인 기분이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눈을 감고는 돌아가면 루카스에게 들려줄 이야기를 상상했습니다. 용감한 구조대원들, 첨단 경보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 하나로 뭉치는 사람들의 이야기 말입니다. 내일은 도쿄 비상대응센터에 직접 들어가 보겠습니다. 폭염과 폭풍, 지진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찰하고 그들의 강점을 배우며 개선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가슴속에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소음이 멀리서 잔잔히 들려오는 가운데 잠들었습니다. 이 임무는 저를, 그리고 어쩌면 일본의 재난 대비 방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저는 해가 뜨기도 전에 울려 퍼지는 매미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니 이미 분홍빛과 주황빛이 어스름하게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가벼운 블라우스를 걸치고 밖으로 나섰지만
아침 공기가 시원하리라는 기대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근 듯 무더위가 몰려왔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해 보니 38시였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건 집과 전혀 다른 더위구나. 저는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분주한 거리로 내려가자 도로 위에서 수증기가 피어올랐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차가운 음료나 목에 두르는 젖은 수건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한 무리의 회사원들이 접은 종이로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었고 노인 한 분은 자판기 앞에 서서 알록달록한 음료 캔들을 살펴보다가 차가운 아이스티를 뽑아 들었습니다. 자결하는 태양 아래 도시는 활기차면서도 지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문지는 온열질 환자를 치료하는 지역 병원이었습니다.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흰색 타일과 초록 식물이 줄지어 있는 밝은 복도를 간호사님을 따라 걸었습니다. 복도 끝에 다다르자 할머니, 할아버지 등 어르신들이 들것에 누워 목에 젖은 수건을 두른 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한 할머니는 눈을 감고 한숨을 내쉬고 있었고 또 다른 어르신은 손을 떨며 천천히 물을 들이켰습니다. 저는 이른쯤 돼 보이는 사토씨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고 지친 눈빛으로 천장을 응시하고 계셨습니다. 더 좋아지셨습니까? 제가 서투른 일본어로 여쭤보자 그는 힘겹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위 너무 심합니다. 숨소리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목에 올릴 수 있는 차가운 수건을 건네드렸고 얼굴에 안도의 표정이 번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병원을 나서자 한 광장에 뉴스 취재진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건물 외벽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 앞 작은 군중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스크린 위에 국회의원이 단상에 서서 밝은 조명 아래 담담히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냉정함을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은 통제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는 영어 번역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통제되고 있는 걸까? 저는 찡그렸습니다. 병원은 분명 버거워 보였고 단어만으로는 이 더위를 식히거나 사람의 목숨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비상대응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창문 없는 방 안에서 수십 명의 담당자들이 날씨 지도, 철도 노선도, 문자 메시지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실내에 머물러 주십시오. 30분마다 물을 드십시오. 라는 폭염주의보를 발송하는 모습을 보고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그러나 몇 명이 실제로 조치를 따르는지는 알 수 없다는 답변에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막 나서려던 찰나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진 감지, 규모 5.4. 즉시 대피하십시오. 저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두가 얼어붙은 듯 움직임을 멈췄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동이 천장을 흔들었고 마치 거인의 발걸음처럼 땅이 떨렸습니다. 저는 콘솔 모서리를 꼭 붙잡고 오리 자세로 몸을 낮추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진동이 멈추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며 출구로 달려갔습니다. 저도 거리로 뛰어나가 보니 인도에는 금이 가 있고 트럭 사이드 미러는 산산조각이 나 있었으며 벽돌 화분이 삐딱하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놀라움과 두려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서로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격히 솟구치는 생각을 가다듬으려 애썼습니다. 규모 5.4짜리 지진이었는데도 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건물이 흔들리고 길에 금이 가는데 더 큰 지진이 오면 어떻게 될까?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지만 추가 지시는 없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조여왔습니다. 작은 진동에도 경보 시스템이 명확하게 사람들을 안내하지 못한다면 진정한 재앙이 닥쳤을 때는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해질녘 집으로 향하는 가족들을 마주쳤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우시는 어린아이를 부드럽게 달래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루카스가 뉴스 영상을 보고 놀랐을 때 달래주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움에 떠는 이 가족들을 보며 제 걱정도 더 커졌습니다.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펼쳐 관찰 내용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수용 능력, 공식 메시지의 어조, 사람들이 더위와 진동에 반응하는 방식을 기록했습니다. 알림음을 더 크게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아이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려면 같은 질문도 빼곡히 적었습니다. 펜을 멈추고 눈을 감으니 루카스가 저를 꼭 안고 제게 의지하는 모습이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내일은 저는 다짐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 것이다. 도쿄의 경보가 왜 멀게 느껴지는지 알아보고 이분들에게 명확함과 위안을 줄 방안을 찾겠다.
그 약속을 가슴에 안고 불을 끄자 또 다른 뜨겁고 흔들리는 하루에 대비하며 불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저는 작은 여진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늦은 오후에 제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여진 감지. 규모 4.8. 엎드려 대피하십시오. 저는 처음에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북처럼 쿵쿵거렸습니다. 주변의 사무실 직원들은 책상 아래로 몸을 숙였고 서류들이 날리고 커피가 쏟아졌으며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저도 튼튼한 탁자 아래로 기어들어가 다리 하나에 등을 기대고 몸을 낮추었습니다. 방이 거대한 요람처럼 천천히 흔들리자 손끝으로 탁자 모서리를 꼭 잡았습니다. 천장 타일에서 먼지가 흩날렸고 저는 눈을 감고 하나, 미시시피 둘, 미시시피하고 천천히 셌습니다. 시간이 끝없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흔들림이 멈추자 무거운 숨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에어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기어 나와 주위를 살폈습니다. 동료인 다나카 씨께서 눈물을 훔치고 계셨습니다. 이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이셨습니다. 저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어깨에 부드럽게 손을 얹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라고 제가 말했지만 제 다리도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늦은 햇살 아래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은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새파랗게 빛나고 있었지만 공기에는 먼지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인도에는 검이 다리처럼 금이 가 있었고 주차된 차 문은 찌그러졌으며 자판기는 기울어진 채로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무리를 이루고 모여 있었고 어떤 이는 휴대폰을 들여다봤으며 또 어떤 이는 추가 여진을 기다리듯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소년이 어머니의 손을 꼭 움켜쥐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아래 인도의 금 간 부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속삭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땅은 곧 다시 안정을 찾을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소녀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끄덕였고 눈가에 맺힌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위해 늘 가지고 다니던 작은 휴지 한 묶음을 건넸습니다. 소녀는 킁킁거리며 코를 훔친 뒤 수줍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조금씩 진정되자 멀리서 확성기를 통해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표시된 대피 경로를 따라 안전구역으로 이동해 주십시오. 주변 건물에는 화살표가 표시된 밝은 표지판이 켜졌고 열린 광장과 공원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분이 어떤 길을 택해야 할지 주저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혼란과 걱정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모두 함께 가요. 12명가량이 저를 따라 공원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가는 길에 저는 표지판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저 초록색 화살표 보이시죠? 바로 이 길입니다. 휴대폰을 켜두시면 추가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무리를 이루어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넓은 잔디밭에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벤치 사이를 뛰어다니며 무서움이 사라진 듯 깔깔 웃었고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돌담 위에 앉아 숨을 고르고 계셨습니다. 저도 깊게 숨을 들이마시며 안도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꺼내 사람들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가장 무서웠던 순간이 언제였나요? 라고 물으니 교복을 입은 한 소녀가 발밑에서 우르릉 소리가 났을 때요. 마치 천둥이 땅속에서 치는 것 같았어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경고음을 더 선명하고 부드럽게 개선할 방법을 고민하며 메모했습니다. 잠시 후 자원봉사자분들이 생수와 차가운 수건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은 침착하게 움직이며 길을 잃은 사람에게는 미소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재난 대응은 단지 경보와 훈련만이 아니라 두려움에 잠긴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서로 돌보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해가 나무 뒤로 스며들 때쯤 저는 다나카 씨, 그 소년과 어머니 곁에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물을 마시며 조용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소년의 어깨는 풀어졌고 눈물은 모두 사라진 듯했습니다. 다나카 씨께서 저를 바라보며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목이 메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서로 도우면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침대에 누워 공원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도쿄에 온 이후 처음으로 진짜 희망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이 공동체가 어떻게 강인함을 유지하는지 더 알아보겠다.
따뜻한 마음과 명확한 안내가 어우러진 시스템을 만들 방법을 찾겠다. 그 생각을 품고 저는 깊고 희망 가득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커튼 사이로 해가 살짝 비치기 전부터 노트북을 켰습니다. 받은 편지함에 새로운 이메일이 와 있었고,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서울 세미나 초청장이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발신자는 한국재난안전연구원 이지훈 박사님이셨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어 한 글자 한 글자 읽으며 기대감이 커져갔습니다. 친애하는 안니카 박사님께 다음 주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재난대응 세미나에 박사님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독일과 일본에서 쌓으신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참석 가능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눈을 깜빡이며 메시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국, 세미나라니. 불과 며칠 만에 다른 나라로 초청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머릿속에 도쿄의 붐비는 병원과 흔들렸던 거리가 스쳤습니다.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경보 시스템을 개선할 새 아이디어가 필요하다고 느꼈기에 어쩌면 한국에서 제가 보지 못한 해답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온 아들 루카스를 불렀습니다. 그는 아직 눈을 비비며 파란색 잠옷 차림이었습니다. 엄마, 그가 하품하며 물었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눈이 커지며 엄마, 한국에 가시는 거예요? 멋져요, 라고 외쳤습니다. 저는 웃으며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맞아. 하지만 놀러 가는 건 아니야. 일하러 가는 거야. 전문가들을 만나서 재난 경보를 더 잘 알리는 방법을 배울 거야. 루카스가 활짝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같이 가자. 하지만 약속 하나 하자. 엄마 말 잘 듣고 도와주기로. 그는 장난스럽게 거수경례를 했습니다. 저희 둘 다 새로운 모험을 맞이할 준비가 된 것 같았습니다. 다음 이틀 동안 저는 짐을 차분히 꾸렸습니다. 재난 지도와 노트북을 정리하고 충전기와 보조 배터리를 챙겼습니다. 루카스는 도시 풍경과 지도를 그릴 스케치북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세미나장까지 이동 경로를 확인하며 비행기를 탔습니다. 루카스는 창가에 코를 대고 구름이 흘러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열린 출입구 너머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이 수화물 수취장으로 명확히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고개를 숙이며 미소로 환영해 주셨고 저는 마음속에 따뜻함이 일렁였습니다. 이곳은 벌써 뭔가 달라 보여요.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루카스는 에스컬레이터를 내려가며 신이 난 듯 팔을 흔들었습니다. 검은색 밴이 저희를 서울 중심부의 세미나 센터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에는 고궁과 나무 우거진 공원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는 알록달록한 간식을 파는 포장마차와 강변 자전거 길을 달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운전기사님은 영어를 잘 쓰시지 않았지만 제가 휴대폰으로 세미나 주소를 보여 드리자 고개를 끄덕이며 내비게이션 앱을 켰습니다. 저와 루카스는 조용히 창밖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세미나장 입구에서 이지훈 박사님께서 저희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박사님은 어두운 양복 차림에 따뜻한 미소를 띠고 안니카 박사님,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고 가볍게 인사하셨습니다. 저는 고개 숙여 인사드렸습니다. 박사님은 일본, 독일, 한국에서 오신 다른 전문가분들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명함을 교환하며 짧은 인사를 나눴습니다. 세미나실 안에는 폭염, 홍수, 지진 등 위협을 받는 도시 모형이 대형 스크린에 띄워져 있었습니다. 박사님께서 저를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모바일 알림 시스템을 직접 시연해 보세요. 박사님이 태블릿을 탭하자 제 휴대폰에 2분 후 가상 지진 발생. 가장 가까운 안전구역을 찾으세요. 라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바닥에는 화살표가 켜져 초록색 비상구 표지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루카스와 손을 잡고 화살표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파란 매트가 깔린 안전구역에 도착하자 다른 참가자들도 하나둘 모여들며 웃으며 인사를 나눴습니다. 시뮬레이션이 끝나자 모두 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는 것을 넘어 사람들에게 정확히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한 걸음씩 알려준다는 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자원봉사 훈련을 연습 중인 한국 학생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저는 한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이 알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떠세요? 그녀는 마음이 차분해져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니까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도쿄에서는 명확한 경로가 없어서 사람들이 공황 상태가 되더라고요. 그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루가 끝날 무렵 저는 대화형 대피 지도, 커뮤니티 훈련, 게임, 학생들이 가상현실로 연습할 수 있는 VR 훈련 등 다양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루카스도 VR 고글을 쓰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겨보며 모두가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 방에서 일기를 쓰며 창밖으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쿄의 붐비는 병원, 흔들렸던 거리, 그리고 겁에 질렸던 루카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곳 한국에서 저는 창의적 기술과 서로를 돌보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발견했습니다. 저는 일기를 덮으며 속으로 말했습니다. 내일은 더 깊이 배우자. 이 배움을 도쿄로 가져가겠다. 그 다짐을 품고 저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이지훈 박사님께서 보내주신 국립재난안전교육센터 방문 알림음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운동화를 신고 루카스의 손을 꼭 잡고 맑은 서울 공기를 마시며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늘은 연한 파란빛이었고 산에서 불어오는 솔바람에 마음이 상쾌해졌습니다. 오늘은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안전을 배우는지 직접 볼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키 큰 소나무 줄기 뒤로 초록빛 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 앞 간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국립재난안전교육센터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로비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널찍한 공간이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훈련하는 사진과 가족들이 비상용품을 점검하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희망이 느껴지는 곳이구나. 우리 일행을 안내해 주신 박소영 강사님께서 큰 체육관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반짝이는 바닥 위에는 매트가 깔려 있었고 끝쪽에는 책상과 의자가 줄지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들이 한쪽 벽을 따라 줄지어 서 있었고 손에 지팡이를 든 어르신들과 어머니 아버지들께서는 맞은편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박 강사님께서 인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오늘은 실시간 대피 훈련을 해보겠습니다. 태블릿을 탭하자 제 휴대폰에 5분 후 지진 대피 훈련을 시작합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라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바닥에는 녹색 화살표가 반짝이며 비상구를 가리켰습니다. 루카스가 제 손을 꼭 쥐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재밌어요. 저와 루카스는 아이들 앞줄에 섰습니다. 부드러운 경고음 3번, 그리고 긴 울림음이 울리자 아이들은 동시에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팔로 감쌌습니다. 저도 똑같이 몸을 낮추고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경고음이 멈추자 모두 화살표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비상구로 이동했습니다. 지팡이를 든 어르신들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한 걸음씩 발을 옮기셨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넓은 잔디밭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박수로 격려해 주었습니다. 박 강사님께서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느낀 점을 나눠볼까요? 작은 소녀가 손을 들었습니다. 화살표가 있어서 무섭지 않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았거든요. 어르신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셨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께서는 손녀를 도울 수 있어서 뿌듯했습니다. 정말 팀 같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도쿄에서는 혼란과 공포를 많이 보았지만 이곳 사람들은 시스템과 서로를 믿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 강사님께 여쭤보았습니다. 이 훈련은 얼마나 자주 하나요? 강사님께서 답하셨습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합니다. 학교, 지역센터, 직장 모두가 참여해서 익숙해지도록 합니다. 다음으로 작은 방에 들어가자 컴퓨터 화면들이 도로, 강, 건물 위치를 애니메이션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강사님이 화면을 탭하니 시뮬레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폭우로 거리가 물에 잠기고 이어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제 휴대폰에는 홍수 경보, 높은 지대로 대피하십시오. 그리고 지진 경보, 안전구역으로 이동하십시오. 라는 알림이 떴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좁은 골목을 지나 근처 대피소로 이어지는 경로 화살표가 표시되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경로를 따라 그었고 루카스는 어깨너머로 눈을 반짝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비디오 게임 같아요. 그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목숨을 구할 수 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명확하고 시각적인지 감탄했습니다. 출구로 향하기 전 박 강사님께서 비상용품 보관소를 보여주셨습니다. 물병, 응급처치 키트,
손전등, 담요 등이 가지런히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직접 물품을 꺼내 목록을 확인하며 가방을 꾸렸습니다. 아빠와 딸이 손전등을 머리에 올리고 광부 모자 흉내를 내며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 속으로 나오자 저는 루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스케치북을 든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이곳을 그림으로 남기고 싶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하는지 보여주고 싶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다정히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정말 멋진 생각이구나. 벤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힘은 기술이나 훈련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친절함과 협력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아이와 어르신, 이웃이 함께 연습하며 서로 도왔습니다. 저는 이 나라의 안전에 대한 헌신의 깊은 존경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기에 적었습니다. 오늘 진정한 협력을 보았다. 명확한 지시, 반복 훈련, 그리고 따뜻한 마음이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꾸었다. 내일은 이 배움을 해외로도 전파하는 방법을 배우고 도쿄로 가져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렇게 적으며 노트북을 덮고 또 하나의 여정을 기대하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의 마지막 날 새벽, 창문 너머로 보랏빛이 감도는 하늘을 보며 잠에서 깼습니다. 바람 소리와 함께 멀리서 폭풍이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풍 나리가 한반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을 급히 챙기며 그간 배운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바닥에 선명하게 표시된 화살표, 친절한 자원봉사자들, 가족을 안전으로 안내하는 디지털 지도까지 모두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침 식사 자리에서 이지훈 박사님께서 폴더 하나를 건네주셨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 전역의 훈련 사진과 차트, 보고서가 빼곡했습니다. 도쿄에서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나라의 헌신을 존경하게 되었기에 일본도 같은 안정과 자신감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곧 비행편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지도를 그리던 루카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비행기가 없어졌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플랜 B가 필요하겠구나 하고 대답했습니다. 박사님께서 미소 지으시며 저를 따라오세요 하셨습니다. 박사님은 저와 루카스를 회의실로 안내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부산으로 가는 버스 좌석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배를 타고 후쿠오카로 넘어가는 경로였습니다. 버스에는 태풍이 오기 전 귀가하는 한국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창밖으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흐려지는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시의 고층 빌딩이 녹색 언덕으로 바뀌고 비로 불어난 강 옆으로 작은 마을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도쿄에서는 사람들이 전철과 지하철에 의지한다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는 폭풍 속에서도 버스를 운행하고 높은 파도에도 배를 띄우며 사람들을 안전하게 이송하는 유연함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압박 속에서도 침착하게 행동하는 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평소 훈련이 쌓인 덕분임을 깨달았습니다. 부산에 도착할 때쯤 바람은 거세졌고 항구 터미널의 불빛이 등대처럼 빛났습니다. 파도가 방파제를 강타하며 부두 위로 물보라를 일으켰습니다. 노란 우비를 입은 자원봉사자들이 덮개가 설치된 통로로 저희를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폭풍 속에서도 안전함을 느꼈습니다. 한 젊은 자원봉사자가 제게 우산을 건네며 영어로 이쪽입니다라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배에 오른 뒤 루카스는 차가운 유리에 이마를 대고 파도를 지켜보았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그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으니까. 머리 위에 붙은 구명조끼 착용 설명을 가리키며 이곳에 탄 모두가 안전훈련을 받았다고 상기시켰습니다. 루카스는 넓어진 눈망울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시간 뒤, 우리는 후쿠오카에 도착했습니다. 폭풍우는 잦아들고 빗줄기가 부드러운 이슬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우리는 고속열차를 타고 도쿄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시골 풍경을 보며 저는 무릎 위에 놓인 한국 자료 폴더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엔 저 자료를 가지고 도쿄 동료들에게 배운 내용을 전할 차례였습니다. 도쿄역에 내렸을 땐 이미 밤이 찾아와 있었습니다. 젖은 인도의 네온사인이 반사되었고 여행객들은 우산을 쓰고 바삐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단단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호텔 방에 돌아와 노트북을 열고
도쿄, 요코하마 등 일본 도시의 관계자들에게 보낼 이메일을 작성했습니다. 한국의 명확한 대피로, 지역 주민 훈련, 시각적 안내가 포함된 모바일 알림 시스템에 대해 적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장실 근처 회의실에서 일본 관료들 앞에 섰습니다. 손에 잔디밭에서 훈련하는 아이들의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는 3개월마다 모든 세대가 함께 훈련합니다. 바닥에 색깔 화살표를 표시하고 단계별로 안내하는 디지털 지도를 사용합니다. 정보를 신속하고 정직하게 공유해 아무도 혼자 남지 않도록 합니다. 저희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도시 계획 담당자는 메모지를 꺼내 필기했고, 다른 이는 깊은 눈빛으로 동료와 속삭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요코하마에서 시범 훈련을 해보고 싶습니다. 또 다른 이는 3개월 후에 파일럿 프로그램을 시작합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이 순간이 제가 바랐던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루카스와 함께 도쿄 스카이트리를 다시 찾았습니다. 여행이 시작되기 전 찾았던 그곳이 밤하늘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스카이트리가 마치 희망과 발전의 상징처럼 우뚝 서 있었습니다. 루카스가 위를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서도 안전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그를 꼭 안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덕분에 모두가 안전할 수 있어. 집으로 걸어 돌아오던 중 빗방울이 다시 내려앉았습니다. 자연의 힘을 상기시키기에 충분했지만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용기가 단지 재난을 홀로 마주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서 배우고 지식을 나누며 공동체를 돌보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교훈을 가슴에 새기며 저는 도쿄와 제가 더욱 강해질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재난 대응 여정 어떠셨나요? 독일에서 시작해 도쿄를 거쳐 서울까지 이어진 경험 속에서 작은 표시 하나와 자원봉사자의 따뜻한 손길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드는지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훈련과 명확한 안내 시스템은 규모나 기술의 우열을 넘어 사람들의 신뢰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힘이 있다는 점에서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일상 속에서 적용해보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더 많은 분들에게 함께 배우고 함께 대비하는 지혜가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